방송에서 본 타일러의 첫인상은 언어 천재였다.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을 잘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알 법한 단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알 법한 유행어도, 심지어 사자성어와 같이 외국인에게는 어려울 법한 말들도 술술 말하는 것을 보며 신기했다. 게다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들도 하는 것을 보면서 언어 천재는 저런 사람이구나 생각했었다. 방송에서 타일러가 하는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 그는 언어 천재 이상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른 생각과 올곧은 소신이 있었고 그것을 논리적이며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타일러가 쓴 책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지구 환경에 관한 내용이다. 타일러는 자신이 전문가가 아님에도 이런 책을 쓰는 이유를 누구라도 당장 말을 꺼내고 너나 없이 당장 행동해야 할 만큼 지구의 상황이 절박해서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급한 일들, 당장 내야 할 레포트나 혹은 당장 즐기고 싶은 욕구가 절박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 책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나에게 지금 당장 절박한 일은 무엇일까? 나와 내 아이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간들 살아갈 지구가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환경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이미 진작에 시작되었다. 또한 나만 잘 실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는 내 이웃과 내가 사는 물건들의 회사와 내가 뽑는 정치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다가올 재앙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재앙을 없애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책을 읽으면서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다.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젊었을 때에 누렸던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이미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아름다운 자연을 잃어가고 있다. 미안하고 안타깝고 화가 난다. 이제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으로 환경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가며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환경에 관한 의식을 갖도록 좋은 습관들을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쳐야겠다. 감사합니다. 타일러 라신님. 작은 상자 바깥에 더 큰 상자가 있다. 나는 버몬트의 숲, 자연 속에서 자랐다. 그래서 계절의 냄새도 알고, 계절에 따라 비 내릴 때 여향이 다른 것도 알고, 좋은 흙과 안 좋은 흙의 차이를 냄새로 안다. 하지만 서울에 와서 겨울 냄새 난다 그러면 친구들은 무슨 소리야? 라고 묻는다. 겨울의 냄새, 계절의 냄새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삶은 너무 슬픈 것 같다. 자연의 냄새와 도시의 냄새는 다르다.
비가 내린 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차갑고 비어있다. 자연의 냄새를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인간이 뭔지 모르고 살다 간 사람이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내 어린 시절을 함께한 숲, 자연이 나의 기본 설정을 만들어 주었다. 세상에 나가서 직접 해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려줬고, 사람과 사회, 인류보다도 큰 기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우리가 자연 안에 있고 그 일부이며 자연이 우리를 구현시킨 것인데도 우린 그것을 잊고 살고 있다. 버몬트는 자연과 나를 연결하는 매개체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체감하지 못한다면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밀폐된 것인 양, 자연과 환경에는 연결고리가 없는 양 생각하게 된다. 인공적으로 단절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정원도 가꾸고 공원도 조성하며 우리 주변을 꾸미지만 자연에 관한 생각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다. 마치 신기한 것들로 꾸며진 빅박스 스토어에 갇혀 일평생을 사는 것처럼 나, 우리 집, 직장, 사회라는 상자는 자연이라는 더 큰 상자 속에 있다. 큰 상자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 안에 속한 작은 상자가 위험해지는 것은 너무 명백하다. 우리가 속한 더 큰 상자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순간 작은 상자 속 우리는 모두 위험에 빠진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큰 상자를 잊어가고 있다. 우리가 갇힌 인공이라는 작은 상자 바깥을 전혀 상상하려 하지도 않는다. 수도를 열면 물이 쏟아지지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러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공기가 숲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하는데 사실 가장 많은 산소가 만들어지는 곳은 바다이다. 바다에서 작은 플랑크톤이 번식하며 산소를 배출하는데 그게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걸 알고 있으면 바다가 더러워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은 할 수 없다. 이 책에 그동안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자연, 환경 이야기를 담았다. 내 꿈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 삶, 우리 재산, 우리 미래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동안 TV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얘기하려고 해도 결국 재미없다는 이유로 편집되거나 빨리 감기로 풍자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도 아닌 내가 환경을 이야기하는 건 누구라도 당장 말을 꺼내고 너나 없이 당장 행동해야 할 만큼 지구의 상황이 절박해서이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목소리를 내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마음으로 작은 용기를 낸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이다. 어렵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한다. 괜찮다,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다, 이건 정부 책임이니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생각도 다 버려야 한다. 이대로 가면 멸망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해 봐야 한다.
그게 뭘까? 텀블러 쓰기, 대중교통 타기, 불 끄고 나가기, 분리수거하기. 많은 사람이 이런 방법을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수준은 훨씬 넘어야 한다. 해결책은 분노에 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이미 1950년대부터 알고 있었다. 또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1970년대에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 석유 기업과 석유를 이용한 다른 대기업들은 로비를 통해 업체를 띄우고 환경 이슈를 파묻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기후위기가 거짓이라는 식의 날조된 연구를 발표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심각한 환경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럼 화가 나야 한다.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가 희생된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은퇴한 후 살아갈 땅, 침수 위험 없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땅을 빼앗아갔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고의적인 것이다. 몇몇 기업, 몇몇 국가들이 기후위기 안에서 수익을 창출해 놓고 본인들을 위한 유리한 입장을 차린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호구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 다음 발로 투표해야 한다. 분노를 느끼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을 뽑을 때도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뽑지 말아야 한다. 기후위기에 관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제품을 고를 때도 친환경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FSC 인증 종이나 재생 종이를 쓰고 있는지, 어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묘를 쓰고 있는지, 쓴다면 어떻게 가져오고 있는지, 이런 걸 따져야 한다. 따질 수 없다면 따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나 도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 미래에 관해 여전히 방관한다면 그저 밟히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주체를 판 것이기 때문에. 주체성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그게 이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하더라도 유일하게 타격을 줄일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의 선택권을 빼앗겼다. 그걸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최악을 막을 기회라도 가져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선거할 때 투표권,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돈이 바로 나의 선택권이다. 일본을 불매한 것처럼 환경과 관련해서도 불매해야 한다. 왜 환경을 기준으로 세운 불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다른 도구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판례가 법이 될 수 있는 법제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소를 통해 법을 창출해 나가는 때가 있다. 동성혼이 판례를 만들어 합법화된 경우이고 낙태도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합법화되었다. 주간 경제활동도 그렇다. 본래 한 주에 살고 있으면 다른 주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1823년 미국에서 그와 관련한 고소가 진행되어 관련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느 주에 가도 경제활동할 권리가 있다. 바뀐 법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바꾼 것이다. 우리의 빼앗긴 권리, 빼앗긴 미래를 되찾기 위해서도 이제 사법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헌법에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있다. 사람들이 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사는 도시가 해수면 상승으로 없어지거나 가뭄으로 식량난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국가를 고소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석유 기업이 행복 추구권에 타격을 입힐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가가 눈감아줬고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소를 통해 그런 환경 파괴 기업에 관해 강경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콜롬비아와 네덜란드에서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각각 열대우림 보전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한국에서도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원고가 되어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일본이 역사 문제를 잘못 다뤘다는 이유로 국가적으로 무역을 줄이고 많은 개개인이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선택을 했다. 역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환경 파괴범이라고 할 만한 기업들에 관해서는 경제 제재라든가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요구해야 한다. 정부나 국회가 충분할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 건 우리가 그만큼을 요구하지 않아서이다. 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도 꺼내지 않으면서 정부가 알아서 국민의 노후를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익에 관해서라면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도 유독 환경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환경단체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대처하려 한다. 화가 나서 요구해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글피에 살아갈 곳이 있는 것이다.